네, 안녕하세요. 미분적 분학 1의 2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섹션은 3.5 Implicit Differentiation 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implicit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함수를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함수 f가 있다.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함수 f라는 것은 집합 x의 각각의 원소에다가 y의 원소들을 하나씩 연관 지어주는 거죠. 할당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웠던 정의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 다룰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함수는 x의 원소에다가 y의 원소를 대응시켜주는 일종의 규칙 같은 건데 그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타낼 거냐. 물론 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찍어가면서 얘는 여기로 대응되고 얘는 여기로 대응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주 좀 앱스트랙한 말을 쓸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적어도 이 캘큘러스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뭐냐면 y의 값, 그러니까 값이라 했던 건 숫자라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주로 캘큘러스에서 나오는 함수는 숫자들의 집합, 뭐 실수 집합 같은 거죠. 숫자들의 집합에서 숫자집의 집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숫자의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y의 값을 x로 되어 있는 수식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일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루트 1 빼기 x제곱 뭐죠? 또 하나는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그 방정식이 x하고 y가 막 뒤섞여 있는 방정식이에요. 예를 봅시다. 여기 이제 이 반원이 있죠. 반원이 있고 자, 우리의 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 반원 위에 있는 점에 x좌표를 입력값으로 하면 그 다음에 출력값은 그 점의 y좌표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x하고 y가 이 y를 우리가 x에 대한 수식으로 쓸 수 있죠. y 값을 x에 대한 수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y의 값은 x를 어찌어찌 하면 얻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또 한 가지는 이 반원위에 있는 이 점들의 xy 좌표는 이런 수식을 만족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단 이제 여기 조건이 붙겠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위하고 아래는 똑같이 걸고 xy에 대한 xy를 연결짓는 수식인 거죠. 단 위에 있는 거는 y는 이렇게 놓고 그거를 x값으로 적은 거고 두 번째 거는 xy가 이렇게 막 혼재돼 있죠. 뭐는 이라고 쓴 게 아니죠. x하고 y가 혼재돼 있는 방정식을 제시를 한 거죠. 어쨌든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x값을 y값에 연결짓는 규칙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a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이 a와 같이 x에다가 y값을 할당하는 규칙을 서술한 거를 explicit 펑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b와 같이 y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막 x하고 y하고 섞여 있는 수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implici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는 음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의미는 이렇게 막 이렇게 묻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y는 이렇게 하고 딱 드러나게 쓴 게 아니고 묻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캘큘러스는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express 펑션이 있다. 얘 미분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4개 x제곱분의 2분의 1의 미분이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것에 이렇게 그렇죠? 해나가면 되는데,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implicit 펑션으로 주어졌을 때는 도대체 그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이 섹션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건 양함수의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미분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 점에서 x의 값이 요만큼 변했을 때 거기에 따른 y 값의 변화 량의 b의 극한을 구한 것이 이 함수의 미분계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x, dy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죠? 음함수를 미분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dx, dy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의를 얘기하면 요걸 묻는 거죠.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하면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x값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y값의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증명은 안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dx에 day 더하기 b예요. 그래서 a는 그냥 실수인 상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큰 AB를 쓴 거는 뭐 어떤 수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값을 나타내는 수식, 값을 나타내는 변수, 이렇게 어느 쪽이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 값이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은 뭐 극한 값의 더하기는 어떻게 되죠? 따로따로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등을 안으로 넣고 뺀다. 빼는 것을 보존한다는 극한의 성질을 생각을 하면 자, 요거를 이렇게 따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프라덕 룰이 적용된다. 이렇게요. 세 번째는 체인 룰, 연쇄 법칙이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x 값이 있고요. 그 값이 또 다른 변수 z의 값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z 값이 또 다른 어떤 수식이나 변수
a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럽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x 값이 변화하면 a 값도 변화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a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죠. 자, x 값이 a 값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 x 값이 변한 것에 대한 결과적인 a 값의 변화량에 비해 극한을 구해보자.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그쵸?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거는 뭘 주장하는 건가 하면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매개가 되는 z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z에 대한 a 값의 변화율 미분계수, 그 다음에 x에 대한 z 값의 변화율 곱으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란 거를 뭐라 그래요? 체인 룰이라고 그러죠. 체인 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해서 기억을 하면 이제 음함수에서의 그 변수들 간에 음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 간에 서로 간에 순간 변화율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까지 예를 좀 보기로 하죠. 3.5에서 이그젠플들을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이그젠플 1부터 볼까요? 209페이지에 이그젠플 1. 자, x하고 y가 어떤 관계이냐 하면 x를 제곱한 것에 y제곱을 더하면 항상 25가 된다라는 관계를 만족해요. 자, 이랬을 때 S값에 대한 Y값의 변화율을 구하라.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 등식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양쪽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뭘 묻고 있는 거죠? X값이 변화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에 그러니까 X값에 대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의 변화율의 비를 구하는 거죠.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율 자체가 이제 B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대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항상 25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X값이 변하면 X값이 변한 거에 대한 25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X값이 아무리 변해도 25는 변하지 않죠. X값이 아무리 변해도 거기에 대한 상수 25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극한을 취해도 0이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은 항상 0인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은 우리 이제 배운 걸 써요.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씁시다. 그 다음에 x제곱은 뭐예요? 그리고 이거는 x를 x제곱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로 y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죠? 그죠? x로 y를 미분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y제곱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인 룰을 쓰는 거예요. y를 끼겨 넣읍시다.
체인업이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y로 y제곱을 미분한 건 그냥 2y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얻어낸 식은 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이 example 1의 첫 번째 퀘스천이었고, 첫 번째 퀘스천은 equation of tangent line to the circle. 저 위에 방정식은 circle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at the point 얼마예요? 3,4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쯤 되겠죠. 이퀘이션을 구하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dx, dy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x 값이 3, y 값이 4일 때예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일반식을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가만 보면 x가 0일 때는 값이 안 나오죠.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는 0이니까 기울기가 그냥 무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울기가 아니죠. x가 0. x가 0이면 지금 제가 뭘 한 거죠? x가 0일 때는 없죠, 그렇죠? x가 0일 때는 없고, 지금 제가 잘못 풀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됐네.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x, dy. 우리는 분모부터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dy, dx 분자부터 얘기해요. 어쨌든 그건 4분의 3이네요. 그렇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렇죠? 요 점일 때는 5,0이니까 y 값이 0이잖아요. 여기가 0, 여기가 5. 여기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기울기가 아닌 거죠. 무한대 수직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2번 봅시다. 이게 온라인 강의가 익숙치 않고 저도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저는 무지 하기 싫은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네요. 분필가루가 날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네요. 쓰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다른 과목 강의할 때는 이렇게 느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피로해지나? 자, 그 다음에 너무 작게 쓰는 걸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기 또 그려지네. 네. 자, 그 다음에 example 2번은 xy의 관계가 xy가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는 관계일 때 y 프라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 프라임이라는 건 뭐는 거죠? y 값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니까 이게 실제로 묻는 거는 dy dx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번이 이제 바로 dx, dy dx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왼쪽 거를 풀면 근데 이 녀석은 3x제곱이고 이 녀석은 얘가 바로 못해주니까 체인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요게 3y제곱 이제 이 녀석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6은 따로 떼놓고 프라덕으로 쓰면 그래서 여기 1이죠. 6y 더하기 6x의 dx dy 자, 등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이제 dx d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y 빼기 x제곱 y제곱 빼기 2x 이렇게 나온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angent line 찾으라는 거죠. to the curve at 3,3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y 좌표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죄다 평면 위에 찍어 놓으면 그것이 어떤 커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커브가 아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3,3 뭐 저는 여기가 3,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3,3에서의 접선을 뭐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 점 주어졌으니까 3,3에서 값이 얼마인지만 하면 되는데 해보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펼쳐서 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6 더하기 6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C번 물음은 뭡니까? 어떤 점에서 탄젠트 라인이 접선이 수평이냐, horizontal, 그렇죠? horizontal, 수평이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수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이 되려면 길기가 0이어야 되죠? 얘가 0이냐 이거죠. 그렇죠?
질문은 결국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언제 0이냐 이거죠. 어디서 0이야?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y는 2분의 x제곱일 텐데 얘가 본래 만족하는 식이 요거잖아요. 여기다가 y 값을 집어넣으면 x 3승에 2분의 x의 제곱의 3승은 6x의 2분의 x 제곱. 그쵸? 그러면은 요게 8분의 x의 6승인데 x 3승으로 죄다 나눠줄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8분의 x 3승은 3 맞나요? 지금? x 3승이 16인 거 그쵸? x 3승이 16 되는 게 뭐 있어요? 이게 x 빼기 이게 2의 4승이니까 3분의 4승이겠죠. y는 이제 그거를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점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지그램플 3번을 또 해볼까요? 이것도 y''을 구하라네요. 언제 xy가 이런 식으로 만족할 때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다시 쓰면 요거 구하라는 거니까 dx의 d의 sin의 x 더하기 y를 구해야 되고요. dx의 d의 y 제곱 코사인 x를 구해야 되는데 왼쪽 거는 x 더하기 y가 들어가는데 이걸 x로 미분하려니까 그냥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여기다 개입을 시킵시다. 그러면 그냥 요걸로 요거 관계니까 그냥 이 변수에 대한 사인의 도함수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따로 더하기를 쓰면 되니까 1 더하기 dx dy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덕트 룰을 쓰면 요거는 또 아까 앞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되니까 2y의 dx dy 요거는 어떻게 돼요? x로 코사인 x를 미분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식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한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자면 돼요? 이퀘이션을 얻었으니까 dx d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바꾸는 의미 파란색으로 쓸까요? 이번에는 언제 x 4승 더하기 y 4승이 16일 때 y 더블 프라임을 구하라. 이건 뭐예요? y를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 뭐를 미분하는 거죠? 미분 때는 그냥 x를 미분하는 거죠. 그 얘기는 얘는 뭐냐면 x에 대해서 y를 한 번 미분한 거를 x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노테이션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노테이션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걸 구하려면 일단 한 번 미분한 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퀘이션에서 오른쪽은 0이고요. 상수니까. 왼쪽은 x로 x 4승 미분하면 4x 3승. 그 다음에 체인을 생각하면 되겠죠? 체인을 생각하면은 y를 낑겨 넣어서 하면은 4y로 y 4승 미분 4y 3승에 dx dy. 따라서 위로 앞에 dy dx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뭐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냥 프라덕 룰을 씁시다. 자, 마이너스 3승은 네가 갖고 와라. 마이너스는 여기 갖고 와서. 뭐야, 잘못 썼네. 그 다음에 y 3승을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y 3승분의 1 마이너스 x 3승의 dx dy에 요거는 뭐가 돼요? y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3에 y의 마이너스 4승이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다는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와 y에 대한 식으로 써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워버려. 한꺼번에 싹 지우는데 캔버스 지우기. 다 지워졌네요.
한꺼번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음함수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음함수의 미분의 연장선에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도 할 수 있어요. 음함수의 미분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미 써놨으니까 자, 요 사인의 역함수, 사인의 역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arcsine 이렇게 불러요. arc라는 말을 써요. 자꾸 사인의 역함수, 사인의 역함수 하고 부르게 하니까 arcsine x 이렇게 불러요. 이거에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y는 arcsine x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값에 대한 y 값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요게 의미하는 거가 뭐예요? y는 arcsine x라는 건 결국 sine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x가 된다는 뜻이죠. 요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은 1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x로 sin y를 미분해야 되니까 그냥은 못하겠으니까 y를 낑겨 넣지요. 체인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y로 sin y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cosine y가 돼요. 즉 dx dy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dy dx는 cosine y분의 1인데 조금 더 바람직하기로는 x로 y를 미분한 거 어떻게 되느냐니까 요거를 x에 대한 값으로 쓰면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죠? 근데 특히 여기서 sin y가 x니까 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코사인 y를 1 빼기 sin y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초이스가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사인의 역함수를 생각을 할 때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대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 함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정했었잖아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코사인 y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저기 코사인 y분의 2가 코사인 y가 0일 땐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럼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플러스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sin y는 x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우리가 원하는 dy dx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arc tangent x의 도함수도 구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y dx일 거고 xy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 거와 같이 쭉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시퀀트 제곱이 되니까 dy dx는 1 over secant y의 square. 근데 시퀀트 제곱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다시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러니까 214페이지에 보면 파란 박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퀀트, 시퀀트, 코탄젠트의 역함수들의 그
도함수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구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한 방법대로 해서 쭉 구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학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문제 하나, 하나 더 해볼까요? example 해봅시다. 뭡니까? example 5번. 두 개인데 그 중에 B번만 할게요. fx가 x의 arc, 여기는 탄젠트의 역함수라고 안 쓰고 arc 탄젠트 루트 x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product 룰을 쓰면 이것은 1 곱하기 arc 탄젠트의 루트 x 더하기 x 곱하기 arc 탄젠트의 루트 x의 도함수 거고, 이거는 합성함수니까 arc 탄젠트를 미분한 것에 루트 x를 넣는 거죠. arc 탄젠트 미분하면 좀 전에 뭐였어요? 1 더하기 x제곱이었죠. 그렇죠?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루트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합성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미분해야죠. 루트 x의 미분이니까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3.6절을 봅시다. 자, 3.12군요. 그쵸? 진도표에 의하면 3.10. 그래서 제목이 Linear Approximations and Differential. 제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Linear Approximation이 뭔지, Differential이 뭔지 설명할게요. 뜻만 알면 계산은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뜻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여기 요거 그래프예요. 사실은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정의역 중에 a가 있어요. x값 중에 a가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생각하면 여기 y값은 fa겠죠. 그 다음에 요 a, fa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접선을 생각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이 A의 아주 근처에서는 아주 근처에 있는 어떤 X값을 하나 생각하면 그거는 이 X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X가 A에 가까이 있다고만 하면 충분히 가까운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히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일단 충분히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X에서의 F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이 X에서의 이 접선의 Y값이랑 비슷하겠죠. 별로 차이 안 나겠죠. 그렇죠? 차이가 사소하겠죠. 아주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물론 X가 A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아이고야. 2,000을 따라 이상하네요, 이게.
x가 a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접선의 y 값하고 함수의 값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x가 a에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러면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이디어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맥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자, 이 A에서의 그렇죠. A에서의 접선의 y 값하고 함수 값은 이건 아니냐? 그러니까 접선의 y 값하고 함수의 y 값은 아주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언제? x가 a에 충분히 가까운 경우. 그러니까 요게 이 접선의 y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에 대신 함수값하고 y값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함수값에 대한 근사값으로서 이 접선의 y값을 사용하자. 이게 linear approximation이에요. 이게 함수 접선의 y값이죠. linear라는 말은 왜 쓰냐면 이 함수의 y값이 x 입장에서 보면 1차식이에요. 그렇죠? 1차식이죠. x 입장에서 보면 1차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의 값에 근사치를 취하는데 그 근사치는 어디서 얻어지냐 하면 1차식에서 얻어진다. 그래서 linear approximation이라고 하고 이 근사치로 사용되는 1차식을 우리가 f의 a에서의 linearization 그러니까 선형화라고 부르고 lx라고 그냥 이렇게 나타납시다. linear에 l을 써서요. 알겠죠? 이런 근사의 예로서 이런 걸 한번 보죠. 그냥 대상이 되는 함수를 sine이라고 합시다. y equals sin x. 그럼 이거의 linearization을 구해봅시다. 어디서? x equal 0 근처에서. 그러면 이제 위에서 a에 해당하는 게 0인 거죠. 그러면 sin 미분하면 이거 구해야 되니까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그걸 0에서 취하면 코사인 0 x 빼기 a, x 빼기 0 fa sin 0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x가 되죠. 그렇죠? 이 얘기는 x가 0에 아주 가까울 때는 sin 값이랑 x 값이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근사치로 사용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실제 이런 근사를 이용해서 계산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마 이제 물리책에 보면 이제 일반 물리를 배우게 되겠지만 거기 역학 부분에 보면 어떤 힘을 받는 사항을 놓고 뭐 삼각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도가 아주 작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인 값을 세타 값을 대신에 세타를 써도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경우는 이런 그것이 이제 이런 근사화의 어프락시메이션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제 이렇게 쓰는 거죠? FA의 값은 알지만 FA의 값은 알지만 FA의 값은 알지만 F 근처에 있는 X에 대한 함수 값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A에 대해서만 알지 fx에 대한 값은 정확히 몰라요. 모르거나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식으로서 근사치로서 훨씬 계산하기 좋은 1차식의 값을 근사치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그램플 1을 한번 봅시다. 기침을 하는데 감기는 아니고요. 출출해가지고 너트를 좀 먹었더니 자꾸 목에 걸려서 example 1을 보기로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묻는 거는 linearization을 묻고 있죠. 뭐에 x equal 루트 x 더하기 3 어디서? 1 근처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루트 3.98이나 루트 4.05의 근사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near 1 근처에서. 그렇죠? x값이 1의 근처에 있을 때 fx 값의 근사치로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y 값이니까 f 프라임 기준 되는 게 이제 1이죠. x 이퀄 1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f1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뭐죠? 2분의 1에 루트 x 더하기 3일 테니까 요거는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분의 1 f1은 넣으면은 루트 4니까 또 2 해서 뭐예요? 그러면 4분의 x에 더하기 7. 자, 이게 근사치인 거예요. 그러면 3.98이라는 거는 0.98에다가 3을 더한 거죠. 이거는 어프락시메이션이 아니죠. 요거는 f에 0.98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뭐 0.98이 1에 가깝긴 하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한 거에 값을 쓰겠다는 거죠. 4에다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98 더하기 7 4분의 7.98 굳이 숫자로 쓰면 4일은 4 4, 9, 36 4, 9, 36 그 다음에 5 딱 떨어지나요? 그래서 근사치를 구했어요. 1.995예요. 그렇죠?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트 3.98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거 상당히 계산이 번거롭죠. 그렇죠? 이거 루트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수를 막 넣어가면서 제곱하면 3.98에 가까워지는 걸 막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유리수인지도 모르고 뭐 거의 다 무리수이면은 어차피 적으려면 다 못 적으니까 근사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조차도 뭐 소수를 막 제곱을 해가면서 3.98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걸 따져야 되니까 사실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렇죠? 계산하는 양을 보면 훨씬 적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제일 초급 수준의 제일 간단한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 정도의 간단한 근사치로 뭐 세상이 지탱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공대생 같으면 아마 수치 해석 같은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수치 해석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미분 방정식을 푸는 수치 해석이 있고 또 다른 값을 구하는 수치 해석도 있겠지만 뭐 미분 방정식의 해던 아니면 뭐 그냥 실제 어떤 간단한 상황에서의 그 값을 구하던 어차피 완벽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사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어려워서 근사치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무리수이거나 그렇죠? 그 숫자를 계산하려면 무지 계산을 많이 해야 돼서 컴퓨테이션 파워가 허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쉽게 구하려면서 비슷한 값을 찾으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대에서 수치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근사치를 구하는 거예요. 물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화학, 뭐 모든 사이언스, 공학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상당히 고급의 근사치 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할 때도 죄다 뭐야? 근사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제 뭐 무리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무리수를 집어넣고 컴퓨터가 계산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근사치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일이다. 근데 이제 근사치를 사용할 때 문제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구한 근사치와 실제 값의 오차 허용 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차 허용 범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근사치를 마구마구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구되는 오차의 허용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디자인할 때는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된 것에 맞는 값을 집어넣으려면 요구하는 허용 오차 내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근사치를 구할 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얼마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어려운 대목은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낸 근사 방법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가 얼마냐 이거를 항상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엔 또 뭐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이그젠플 2네요. 한번 봅시다. For what value of x is the linear approximation. 이게 방금 구한 linear approximation이요. accurate to within 0.5. 무슨 얘기예요? x 값이 어떨 때 우리가 구한 이 approximation이 허용하는 최대 허용 오차가 0.5 이내가 되는 x 값은 어디냐 이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오차라는 건 뭐예요? 참값이 있고 근사값이 있을 때 그거의 차이가 오차가 되겠죠. 알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x는 어디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7 더하기 x 입장에서 식을 쓰면 이거 이때는 여기가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빼고 요거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내가 풀지는 않을게요.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계산을 해봤더니 x가 마이너스 1.1과 3.9 사이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어프락시메이션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이 어프락시메이션은 1 근처에서 얻어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1 근처에 있는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는데, 단 문제는 x가 1에 얼만큼 가까워야지 이 근사치의 값하고 참값의 오차가 0.5 이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죠. x가 마이너스 1.1과 3.9 사이에 있으면 오차가 항상 0.5 이내에 들어온다 이거죠. 아, 이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2.6이네요. 마이너스 2.6과 8.6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야, 우리가 하는 계산은 오차가 0.5 이내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적어도 x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심하고 근사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어가 하나 더 있죠. 두 번째는 용어가 뭐예요? 디퍼런셜이 있죠. 일단 봅시다. 이것도 근사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때도 뭐 기하적으로 설명합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y equal fx. 좀 얇게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점 x를 알았다 이렇게 주고요. fx를 하고 여기서의 접선을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자, x 값이 이렇게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퀘스천은 뭐냐면 x 값이 이렇게 델타 x만큼 변하면 x에서 델타 x만큼 값이 변했을 때 이거 왜 이러지? x 값이 변하니까 이 함수의 값 y 값도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x 값이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y 값은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델타 x dx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dx는 델타 x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dx는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dy는 뭐예요? dy는 x 값이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이번에는 뭐죠? 함수 값이 아니고 x에서의 접선의 y 값이 얼만큼 변화했느냐, 그렇죠? 접선의 y 값이 얼만큼 변화했는가를 dy라고 나타냅시다. 알겠죠? 그럼 결국 dx분의 dy 우리가 이제 저기 미분 계수 얘기할 때 dx dy는 아니지만 결국 dy라는 거는 요게 f'이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거를 델타 x 또는 dx에다 곱하면은 dy가 얻어지죠. 그래서 dy는 f'x 곱하기 dx가 되는 셈이에요. 자, 이게 디퍼런셜이에요. 그래서 여기 dy도 디퍼런셜, x도 디퍼런셜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왜 생각을 하느냐? 여기는 이제 근사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근사를. 알고 싶은 거는 델타 y인데
델타 y가 구하기 너무 번거롭다. 그럴 때 만약에 역시도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면, 그러니까 이 점이 x에 충분히 가깝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함수값의 변화량이나 접선의 y값의 변화량이나 비슷비슷할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y나 dy나 비슷할 거다. 그래서 델타 y 대신에 dy 값을 근사치로 생각하자. 는 게 이 섹션에서 디퍼렌셜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여기서 dy, dx를 각각 x와 y의 디퍼렌셜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역시도 y값의 변화량을 생각을 하는데 그 함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점에 대한 접선의 y값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example 좀 이렇게 하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도 함수값의 변화율하고 디퍼렌셜 접선의 y값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함수를 줘야 되겠죠? 함수는 그냥 fx라고 표시했는데 식으로는 3차식이네.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로 변했냐. 첫 번째는 x값이 2에서 2.0으로 변했을 때. 그죠? x값이 2에서 2.0으로 바뀌었을 때 함수값의 변화량하고 접선의 기울기의 접선의 y값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해봅시다. 2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은 2예요. 를 기준으로 2.05 그러니까 델타 x가 0.05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y는 f에다가 2.05 집어넣은 거 빼기 f에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05를 여기다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를 빼야 되겠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2.05 그러니까 이게 소수를 집어넣어서 3승을 하고 막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d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dy는 기준점이 2니까 f' 2에다가 그 다음에 dx 그렇죠? dx는 델타 x랑 같으니까 0.05인 거예요. 그래서 0.05 곱하기 f'2 f'2면 뭐예요? f' 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죄송합니다. f'은 3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니까 여기다 2 값 집어넣는 거죠. 자, 3의 2의 제곱 2 곱하기 2 빼기 2 이건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dy가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f값을 두 개를 해가지고 또 차이를 내야 되는데 dy는 뭐예요? 한 번 미분하니까 차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실제 값 대입도 한 번만 하면 돼요. 여기는 변화값만 이렇게 주면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변화치가 2.219327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dy가 훨씬 계산하기 좋다. 그리고 x가 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하적으로 볼 때 값이 델타 y나 dy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dy가 훨씬 계산하기 쉬워서 델타 y의 근사치의 대용으로 써도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뭐 안 할게요. 여기 a번만 그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example 4번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스피어가 있다 그랬죠? 스피어가 있는데 이 스피어의 사이즈를 measure 했대요. measure. 측정을 했다는 거죠. 측정을 했더니 반지름은 21cm였어요. 그러면 측정을 하면 항상 뭐 어떤 게 나온 거죠? 뭐 측정 도구를 사용했겠죠? 여러분들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측정 도구 같은 거를 보면 거기 잘 사양을 보면 항상 거기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게 있어요. 이 측정 기구로 측정했을 때 실제 값과의 차이는 얼마 이내이다. possible error in measurement. 제가 at most 0.05예요. 최대 허용 오차가 0.05 이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maximum 측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뭘 계산하냐 하면 the volume of the sphere.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볼륨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지름의 측정치에 에러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실제 이 스피어의 부피값하고 계산값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산된 부피값의 오차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부피값하고 반지름의 관계는 부피, 볼륨은 4파이 뭐죠? 3분의 죄송합니다. 아이고 3분의 4파이 R의 3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최대 허용 오차를 구하려고 하려면 FR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실제 최대 오차는 F에 요거는 이제 R의 3승이니까 증가함수잖아요. 그렇죠? 증가함수니까 R의 실제 값은 21.05가 커봐야 21.05일 거고요. 여기서 21을 빼든가 또는 F21에서 21 빼기 0.05 작아봐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계산해서 큰 걸 취하면 그게 최대 오차가 되겠죠. 부피에.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또 두 자릿수 소수를 3승을 해가지고 서로 막 빼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 안 하겠고요. 이거 대신에 디퍼런셜을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db라는 거는 뭐죠? f 프라임 어디서? 21에서 그렇죠? 여기다가 뭐예요? dr이 뭐예요? 여기 기준으로 얼만큼 좌우에 오차네요. 21을 기준으로 0.05만큼 이내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tr이 r 값의 오차고 요게 이제 맥시멈 0.05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f'21은 얼마예요? f' 하면은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요거 값은 4파이 21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r이 될 텐데, 델타 r은 최대값이 0.05니까 결국 db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최대 오차를 계산한 것이 된다. 그래서 식이 더 복잡하면 함수 값이 더 복잡하면 복잡하고 숫자가 더 자잘하면 자잘할수록 어때요?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개한 디퍼렌셜은 사실 이제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다른 용도가 있긴 하지만 이 섹션에서 디퍼렌셜을 소개한 이유는 x값의 차이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를 구할 때 근사가치로서 디퍼렌셜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디퍼렌셜은 별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y값의 차이였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안 줄었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겠고, 바라건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을 해서 얼굴 마주보고 서로 강의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